자, 이제 이론 수업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반드시 문제풀이를 해봐야 돼요. 이론 수업만 계속 듣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생각보다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이론 수업만 계속 듣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는 병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는 문제풀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위주로 하고, 감정평가사는 이런 식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혹은 이런 것들도 준비하면 좋겠구나,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문제를 다 푼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려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을 잡는 게 이 문제풀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단원별로 해서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사의 회차별로 기출문제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이런 문제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파트냐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물법경 중에 법률, 민법 99조 플러스 광의부동산에 해당하는 준부동산에 대한 얘기인데, 등기 또는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게 준부동산이잖아요. 그 중에 등기를 고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34회 감정평가사 문제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 문제는 잠깐 한번 보시면은 기선, 덤프트럭, 항공기, 한 그루의 수목, 한 그루의 수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나오면 공인중개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 문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정답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임목 등기가 가능한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문제에도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 말씀드렸죠? 물법경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중에 공치환자, 법률은 민법 99조 준부동산인데, 이 민법 99조는 토지, 그 밖에 정착물. 이 정착물에서 그 세부 갈래를 구분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다. 여기서도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맞죠? 99조.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제가 아까 경제적은 설명 안 했죠? 왜? 두 개를 외우고 나머지가 경제적이다. 그럼 일단 이건 제끼세요. 물리적 측면은 뭐였어요? 공치 환자. 공간, 위치, 자연, 환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으로 보통 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하는 거는 준부동산. 요 말도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하지표 공중공간을 포함한다. 민법 99조의 토지, 정착물에서 정착물, 요걸 구분하는 거 나온다 했죠? 여기 구분할 때 항상 뭐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식물. 여기도 보면 국어 이런 거 아니고 둘 중에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식중인 수목은 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건 빠진다는 거. 요번에는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 문제를 가져다 썼죠?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가져다 썼다기보다 이 문제는 어떤 클래식이다, 전형적인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번에 해당하는 것, 아까 가식중인 수목은 아니라고 했죠? 다년생 식물,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풀들, 원래 그냥 거기서 자란 애들, 걔는 맞겠죠. 건물은 별도일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그러니까 그냥 임목이라면 아닌데, 그냥 임목이라면은 정착물에 포함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국어는 뭐 토지고, 그다음에 경작수확물, 역시나 또 식물이죠. 이거는 다 자란 걸 수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양파밭에서 양파를 수확하면 그 양파는 이제 토지하고 별도죠.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뭐예요? 니은. 토지의 부합물.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식물이죠. 조경수, 감나무.
동의 없이 심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인데 어떤 식으로 된 식물이냐. 이게 항상 문제의 포인트라고. 동의 없이 심었으니까는 토지 소유자가 그냥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상권을 갖고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면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당에 설치된 연못 당연히 맞을 거고, 요게 건물을 이루는 공법을 배우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그리고 또 민법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건 건물로 보니까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다.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있죠. 용도의 다양성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요거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 요거는 그냥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또 나왔죠? 물, 법, 경, 만으로는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지문이 2개는 딴 데서 가져왔다. 그걸 일단 한번 보면서 공치환자 맞죠?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생산의 기본 요소이자 소비재이다. 이건 이제 법률적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은 협의, 준부동사 합쳐서 광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해요? 복합 개념이다. 복합 부동산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토지, 건물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아까 나왔죠? 지표, 공중지향. 계속 지문이 반복돼요. 감정평가사는 지문이 조금 길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대충 알 것이고, 이거는 되게 협소한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뭐 답은 알려드리겠지만 이걸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용수권입니다. 이렇게 좀 협소한 문제는 사실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는 제가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단다다공, 아연다기. 이걸 구분하는 문제. 여기가 뭐다? 단독주택, 여기가 뭐다? 공동주택.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더 좋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는 5층, 연립 다세대는 4층. 그런데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다. 단다다공에서 다가구, 다중주택이 포인트인데 얘네는 공동주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통 인식되니까 3층 이하고, 그 다음에 660은 둘 다 이하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19세대 이하일 것, 이거는 취사가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그 왜 4개층이라고 하냐면은 4층 이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5층이지만 주택으로 쓰여지는 건 1층 필로티 빼고 2층부터 5층 4개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층이다. 그리고 동에 요거는 바닥 면적이다. 요거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예요? 건축 면적이죠. 근데 이게 층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 다 더한 게 바닥 면적인 거고, 그 차이는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요게 포인트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다가구와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느냐, 요걸로 구분한다는 거. 요만큼만 알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중주택 단다다공에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 없다는 거. 요게 이제 나머지가 좀 협소하게 나왔는데, 종업원들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이거 기숙사에 가깝지 않나요? 하여튼 다중주택은 아니다. 요거를 약간 꼬아서 낸 것 같아요. 학생, 직장인을 이제 종업원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오답이고. 감정평가가 확실히 길죠? 근데 이거는 평가 방법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었기 때문에 알긴 어렵고, 이 앞에 것들이 어떤 주택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700제곱미터? 이거 보나마나 뭐겠어요? 연립주택. 구분 소유가 아니다. 제가 다세대 다가구의 구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했죠.
다세대도 3계층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분 소유가 아니다. 이건 다가구란 얘기죠. 6계층 아파트. 4계층이면 연 더하기에서 골라야겠죠?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게 다세대.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보면 되고. 자, 아까 말했던 그 설명에 나왔던 그거죠. 1층 필로티고 2층에서 5층까지 4계층이란 얘기죠. 그리고 660을 초과했네. 연립주택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단다다공 아연다기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협소한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잘 한번 봐주시고,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토지의 분류. 이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중개사, 평가사에 모두 출제됐으니까. 그리고 출제될 때 여기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후보지. 빈지, 법지, 토락지 구분하는 거. 자주 나오는 게 필지, 나지, 공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게 나왔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지적 제도의 용어로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항상 필지가 나왔거든요. 너무 쉬워서 그런지 한번 꽈어. 잘 안 나오는 게.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했다. 등록 있었는데 여기 획지가 빠졌네. 등록이면 보통 필지였는데 필지가 아니라 이거는 지목이에요. 지목. 28개 지목. 토지의 종류.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국어냐, 주차장이냐, 유원지냐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거. 지목이고 그 다음에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게 뭐예요? 나지죠, 나지. 여기 오답으로 항상 나온다는 게 뭐였어요? 공법상 제한을 넣으면 오답이다. 자, 제가 말한 그게 그대로 나왔죠. 경사, 법지죠. 바다와 육지 사이 빈지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항상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내에서 상호간. 자,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가 큰 개념. 이게 상호간. 이게 내에서. 그럼 이게 후보지, 이게 이행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항상 포인트라고. 딱 그렇게 나오죠. 문제를 그냥 푸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게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푸는 게 공부하는 데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빈지법지, 이행지, 후보지 4번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안 나오는 것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바다와 육지 사이 뭐였어요? 빈지죠. 빈지를 또 아니나 다를까 뭐로 속였어요? 포락지. 빈지를 중심으로 법지랑 섞든가 포락지랑 섞는다는 거죠.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경사진 부분 법지. 잘 나오는 것들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 답은 4번이고. 자, 이것도 또 똑같은 게 나와서 택지 지역 내에서 후보지, 이행지죠. 필지는 등록 단위. 이것도 잘 나오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인데 이거는 공지에 대한 설명이죠. 맹지는 도로가 없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법지, 빈지, 포락지, 그 다음에 획지, 나지, 필지 이런 게 나온다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그 토지의 용어를 다 똑같이 외우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 획지. 등록 단위는 필지인데. 획지는 일단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다. 후보지 뭐였어요? 상호간, 큰 개념. 후보지, 이행지. 내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틀렸고. 나지는 항상 오답이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법상을 섞는다고 그랬죠? 딱 나왔죠? 자, 부지는 그대로의 토지.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 이거 아니 소지. 요거는 좀 처음 보는 개념이지만 알아두시고.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잠긴 토지. 그래서 뭐랑 맨날 헷갈려 한다? 빈지랑. 어쨌든 포락지는 지금 맞는 거고. 답이 되는 것들이 계속 똑같죠? 제가 이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어.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자,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맞고요. 후보지 뭐였어요? 후보지는 상호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공지. 아까 말했죠? 남겨놓는 토지. 이거 맞는 거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아까 그 자연 상태의 토지 뭐라 그랬어요? 소지라 그랬죠, 소지. 그러면 답은 기역 디귿. 자, 이거는 너무 협소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확실히 감정평가서가 어렵긴 해요. 여기서 하나만 그러면 개념을 잡고 넘어갈게요. 1단지. 요게 뭐랑 좀 헷갈릴 수 있냐면,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1단의 토지하고 1단지하고는 같지가 않다.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 두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이 용도상 불가분이면 1단지다.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는 획지다.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니까 1단지가 아니다. 여기서 이걸 어쨌든 틀린 거였고, 여기서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 근데 필지별로 감정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요거는 그 감정평가론도 합쳐진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지는 등록단이죠. 1단의 토지는 획지다. 자, 후보지. 후보지가 먼저 나오자.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는 상호간. 상호간. 맞네? 이거다. 자, 나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는 것이고 건축하지 않고 비워준 토지는 공지다. 나머지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할 때 그 표준지요. 자, 빈지 법지 또 나왔죠? 후보지 이행지 또 나왔죠? 뭐가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자, 빈지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하지만 사용 실익은 있어요. 법지는 경사진 땅이라도 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있어요. 허용식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건 없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다. 인정되고 있다? 뭔가 잘못됐죠? 빈지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법지는 소유권은 있지만 이용실익은 없는 토지. 이거 맞는 거고, 후보지는 후보지 이행지. 이제 지겨우시죠? 상호간 내에서. 상호간 내에서. 자, 요거는 뭐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고부연계, 용병사. 이게 물리적 특성, 인문적 특성. 여기서 고부연계는 4개는 다 봐야 되고, 용병사를 하나 추가로 봐야 된다. 용병사는 부중성이랑 연관이 있고, 용도의 다양성이니까 이게 최유효 유형과, 부중성은 또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최유용에 해당하는 용도로 할당해야 된다는 용도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고정성, 영속성, 개별성. 고정성은 외부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고, 영속성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고, 개별성은 대체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고 제약된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었고. 한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부동성이 고정성인 거는 알아두시고, 요거 설마 뭐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개별성은 거래 사례를 통해 집가 산정이 쉽지 않죠.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갖다 쓰기가 어렵다.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게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시간에 경제론 보시면은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을 증가할 수가 있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대신에. 그래서 부중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속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라고 했어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얘만 맞았네요. 제가 말했던 그 특성이 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한 특성으로만 된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니까 집약화되었다. 맞고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성 때문에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아까 말했던 4가지 특성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들로만 꾸며졌죠. 거기에 용도의 다양성, 딱 말한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국지화된다. 맞고, 개별성으로 인해 그럼 이게 답이네?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늘릴 수 없다. 이거는 여러 개가 섞인 것 같아요. 부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늘릴 수 없다 하면은 틀린 문장인데, 그걸 개별성으로 바꿨고 용도적 관점에서 늘릴 수 없다는 것도 틀린 문장이고.
자본의 성격도 있지만 소비자 성격도 있고요.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탄력적이에요. 부증성이 있다 하더라도 영속성으로는 물리적 감가를 하지 않죠. 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있을 수 있다. 요거는 경제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만 갖고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자,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는 건 맞지만 이름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건 부동성에 의해서 그랬겠죠. 고정성에서 부동성으로 인정 맞고요. 이게 부증성에 의해서 수급 균형이 불균형한 거죠. 개별성은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게 맞는 거고 전형적인 문장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맞고 이게 맞네요. 니은 릴. 자, 개별성은 불완전 경쟁시장을 만든다. 완전 경쟁시장은 동일한 재화를 다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 되는 거고, 부중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맞죠? 땅을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땅 위에 고층을 짓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맞고요. 영속성이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죠. 전형적인 오답. 자, 그럼 답은 3번. 장래 편익이 나왔다. 그럼 영속성이라고 했고, 원가 방식 생산하지 않으니까 원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성. 개별 분석은 뭐예요? 개별성. 당연히 개별 분석이니까 개별성이겠죠. 그러면 지역 분석은 고정성. 개별 분석하고 이게 대립이 되는데 개별 분석이 개별성이라면 지역 분석은 고정성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토지는 마멸되지 않는다는 거 맞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 개별성이다. 개별성은 아까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만든다고 했죠. 맞고, 공간적으로 연결돼 있어. 고정성, 인접성, 외부 효과 맞고, 개발 이익의 환수의 근거가 된다. 요거는 맞긴 한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좀 더 차근차근히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요건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용익 물권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영속성하고 관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소유와 이용이 분리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유하는 소유권, 이용하는 임차권이 하나의 부동산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상하에 미친다. 아까 지표, 공중, 지하. 그런데 그 한계의 범위가 있진 않아요. 법률로서.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문제. 아니나 다를까 감정평가선에 소유욕을 증대시킨다. 증가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고정성이죠. 인자. 완전 대체를 제약시킨다. 개별성이죠. 고부경계에서 벗어나진 않죠. 용도의 다양성. 고부경계 용병사에서 나온다는 그 용도의 다양성은 최규 이용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인접성은 외부 효과 맞고, 그 다음에 부동성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구분하는 거 맞고,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자, 분할합병 가능성은 토지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용병사에서 병이 나왔네요.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온 거니까 한 번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로가 있고 이런 땅이 있다 치면 얘는 반쪽짜리죠. 50점. 얘가 만약 50짜리 토지다. 가치가. 그럼 얘는 50보다 적겠죠. 맹지니까. 30이다. 근데 이거를 병합하면 50 더하기 30에서 80 나올까요? 아니겠죠. 저는 최소한 10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가 50이면 얘도 똑같은 면적인데 똑같은 모양이라면 50일 거니까. 근데 도로가 없어서 30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얘는 얘 2배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 이상이 되겠죠. 그럼 120. 이게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거.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동성 국지화되고요.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배제되고요. 개별성으로 인해 대체가 제약되죠. 외부 효과는 부동성이나 인접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리그.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 분석 맞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 이용의 근거 맞고, 영속성은 장기적 배려 맞고, 개별성으로 인해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맞고요. 자,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전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맞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건 용도의 다양성이 좀 더 어울린다. 용도의 다양성이 좀 더 어울린다. 지가 상승을 시키는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는 부정성이죠.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는 이런 걸 요럴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특성을 외우시면 되고. 자, 벌써 끝났어요. 지금 한 35문제 정도 푸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풀어도 거의 1분에 하나씩은 풀죠. 그리고 그 단어별로 처음에 요약했던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죠. 제가 그 요약까지도 곁들였는데 이 정도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는 가능하다. 1분에 한 문제 충분하고 또 맨날 나오는 게 나온다.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다. 또 걸을 건 거른다. 풀어보면 어떤 걸 걸러야 되는지 느낌이 온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강의도 마치고요. 다음에 경제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